여러분, 혹시 소리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을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귀로 듣고 그 보이지 않는 선율을 캔버스에 담고자 했던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파울 클레이인데요. 지금부터 그의 정말 놀라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맞아요. 클레는 그냥 눈에 보이는 풍경이나 인물을 그리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음악의 리듬이라든지 수학의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자신만의 시각적인 언어로 만들어내려고 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지점, 클레가 어떻게 그런 독창적인 예술을 펼쳤는지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클레의 시작, 그 뿌리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바로 음악에 아주 깊이 닿아 있었습니다. 보세요. 클레는 정말이지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아버지는 음악가, 어머니는 성악가였으니까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잡았는데 와, 재능이 엄청났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베른 시립 오케스트라의 정식 단원과 함께 연주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거의 신동이었던 셈이죠. 클레에게 캔버스는 뭐랄까 악보나 다름없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가 음악의 언어를 어떻게 그림으로 옮겼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음악의 멜로디, 그 흐름은 부드럽게 흐르는 선으로 표현했고요. 여러 악기가 어우러지는 화음, 하모니는 다채로운 색들이 겹쳐지는 걸로 나타냈죠. 그리고 음악의 심장박동 같은 리듬은요, 바로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시각화한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음악적 감수성을 가진 클레가 이제 어떻게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 도구들을 하나씩 갖춰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바이올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레의 마음은 계속 시각예술, 그러니까 그림으로 향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열정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1898년에 당시 유럽 예술의 중심지였던 뮌헨으로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뮌헨에서는 그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갈 정말 중요한 영감들을 얻게 됩니다. 먼저 스승인 프란츠 폰 슈트크에게서는 형태의 깊은 의미를 담는 상징주의를 배웠고요. 또 칸딘스키 같은 예술가들이 속한 청기사파와 어울리면서 강렬한 색과 형태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주의에 눈을 떴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보고 해체한 다음 다시 조립하는 입체주의의 아이디어까지 그야말로 모든 걸 흡수했던 거죠. 하지만 클레의 예술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휩쓴 전쟁이 그가 색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클레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정말 절친했던 동료 예술가 아우구스트 마케와 프란츠 마르크를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깊은 상실감과 전쟁의 참혹함은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당연히 그의 예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전쟁 이전 그의 작품들은 주로 선을 사용했고 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전쟁을 겪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캔버스는 그야말로 생생한 색채의 해면으로 가득 차게 되죠. 바로 이 작품이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죽음과 상실이라는 가장 어두운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이 색채에 대한 폭발적인 열망으로 이어진 거죠. 클레의 예술이 색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색채에 눈을 뜬 클레는 이제 자신의 전성기,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음악, 예술, 그리고 이론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응축되어 폭발하는 시기였죠. 그 무대가 된 곳이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예술과 기술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 학교였죠. 클레는 1921년부터 이곳에서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예술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바우하우스에서의 10년은 그야말로 클레에게 가장 왕성한 활동기였습니다. 친구인 칸딘스키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지저귀는 기계나 세네키오 같은 그의 대표작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색과 형태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년은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우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의 예술은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인간의 창의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 어둠의 정체는 바로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나치는 자신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현대 미술을 탄압하기 위해 퇴폐 미술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썩어빠진 예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파울 클레는 바로 이 퇴폐 미술가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나치는 그의 작품을 무려 100점 이상이나 빼앗아 갔고요. 그를 교수직에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독일 국적까지 박탈해버렸죠. 결국 클레는 어쩔 수 없이 스위스로 돌아가야 했고 심지어 심각한 피부 경화증이라는 병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클레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고통 속에서 그의 창작열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년의 작품들은 천사나 죽음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이전보다 훨씬 굵고 단순하지만 그만큼 더 강력한 선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클레의 예술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바로 선은 산책하러 나간 점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이 한 문장에 창조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과정인지, 그의 장난기 넘치면서도 깊이 있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파울 클레는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냥 단신한 선 하나가 시작과 끝이 있는 위대한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의 창의력은 오늘 어디로 한번 산책을 떠나보고 싶으신가요?